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동 취재단은 북한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일단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드루킹 김모 씨를 지난해 대선 전 모두 4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4명으로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하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을 23년간 이끌었던 고 구본무 회장의 빈소에 정재계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가족장으로 치러져 발의는 내일 진행되며 장지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대선 전에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당시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조사한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그러니까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총 몇 차례 정도 만난 겁니까? 네, 송인배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만난 건 모두 4차례입니다. 대선 전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8개월 동안입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경공모 회원이었던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처음 드루킹을 만났습니다. 당시 만남은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김 전 의원도 이때 드루킹을 처음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분가량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따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이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와 집 인근 호프집 등에서 3차례 더 드루킹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비 목록으로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송 비서관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진 한 달 전 이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의 진술을 받았고 당시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 등은 없었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비서관이 받은 돈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액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송인배 청와대 1부속비서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가 모양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그러니까 방금 전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된 거죠? 네, 드루킹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경정 예산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네, 국회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추경 예산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 이현주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바로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유재원 변호사,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 씨와 그 김경수 의원의 연결고리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드루킹 사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과연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에게 누가 소개시켜 줬을까? 이것을 가지고 왈발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이 송인배 비서관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부속비서관이라는 자리가요, 일정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네. 다 보좌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정호성 씨가 이 부속비서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송인배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사회조정 2비서관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19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다 낙마를 했고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작년 대선 당시에는 일정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측근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남북 한라인 얼마 전에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통화, 시험 통화를 송인배 비서관이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서울 청와대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최측근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깊숙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주목받는 것은 과연 김경수 의원, 송인배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의 누군가,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청와대의 누군가, 왜냐하면 청와대도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 특검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파장이 좀 더 어디까지 퍼질지 조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가장 기치로 내걸었던 것은 비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하는 것을 굉장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혐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과 그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이런 것들을 지금 특정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의 그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청탁과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청와대의 일정을 관리하는 이 비서관까지 지금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최석호 사장 보면은 이제 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 김모 씨가 만났을 때 일종의 사례비를 또 건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대가성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총 4차례를 만났습니다. 2016년 6월부터요, 2017년 2월까지 4차례를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김경수 의원을 소개시켜 준 게 이 송인배 비서관이라고 했는데, 의원회관에 같이 갔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가가지고 2016년 6월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요, 느릅나무 출판사, 그 드루킹이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에 송인배 비서관이 직접 찾아옵니다. 경공모 회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갔는데, 이 두 번의 자리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종의 이제 거마비라고 하는데, 교통비처럼 쓰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돈이 왜 받았는지, 왜 건네졌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 상식에서 벗어난 돈은 아니었다는 것 정도만 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왜 받았는지가 핵심인 만큼 본인의 해명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후에도요, 만남은 2차례 정도 이어져서 지난해 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예. 소개비, 교통비, 뭐 아까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어디 행사에 부르면서 여기까지 파주까지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송인배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분이었다면 이건 문제가 혹시 안 되는 겁니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 부정청탁금지법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정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이 논의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액수를 불문하고 지금 이러한 돈 거래가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석호 사장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 또 이 조사를 하겠지만, 드루킹 김 씨가 지금 구속까지 된 거는 댓글을 조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송 비서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핵심은.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때 이러한 저반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냐.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과연 이것을 알고 있었냐. 네. 이러한 부분인데요. 예. 좀 전에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 송인배 비서관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과정,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오늘 중으로 직접 조국 수석이 들어가서 보고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야당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연 알고 있었냐, 김경수 의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것이 바로 특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여론 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여론 조작으로 남북 관계에도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여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으로 모든 걸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딱히 특정된 발언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특검 법안이 이제 조금 전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의혹이요. 김 씨, 드루킹 김 씨가 아내를 성폭력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또 됐다고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예. 드루킹 김 씨는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내분한테 억지로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이러한 부분으로 기소가 돼서요. 11일 날 재판에 넘겨졌는데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 재판에 넘겼지만 드루킹은 절대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드루킹의 주장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있는 여성에게 폭행을 했다. 자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를 자범으로 몰아서 오히려 나를 궁지에 모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이 드루킹의 주장이고요. 예. 야당도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오늘 드디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나면 이 부분 좀 깨끗하게 해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번호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지난 4일 저녁이죠. 한 8시 45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국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후방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후방 주차를 하고 있는데 세워져 있는 벤츠 승용차를 박은 겁니다. 후진하다가 뒤에 부딪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잘못을 했다 이러면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아니, 보통은 전화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연락처 남기고 갑니다. 전화하거나 예. 아니면 뭐 명함을 꽂아놓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CCTV에서도 경찰은 밝히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CCTV에 대해서. 그런데 이 CCTV에 찍힌 걸 보면 정청래 전 의원이 나와서 사고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함을 두고 가지 않고 자신의 연락처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 개정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주차장, 아무리 도로가 아니라도 주차장이라도 그 차량 흠집을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18일 날 피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경찰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하고 그 가해자가 정청래 전 의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 범칙금 12만 원을 발부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물론 정청래 의원은 당시 촬영 때문에 좀 바빠서 급히 갔고 그때 작가 PD님들이 밑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뺑소니와 비슷한 건데 범칙금이 12만 원이라는 게 좀 적어 보이기도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처벌 규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그 사고 미주치, 그 뺑소니라고 하는 범죄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경미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처벌 논의가 좀 있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우리나라에 이거는 좀 법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겼고 작년부터는 이미 다 대국민 고지가 된 부분이 아까 그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인적 사항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사처벌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그 인터넷상에 올린 뭐 딱지 끊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부한 뭐 이런 부분은 좀 이 사실과 맞지 않다. 분명히 공인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뭐 남기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그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 뺑소니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경우는 차끼리 부딪힌 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일단 내려서 차가 얼마나 흠집이 났는지 지켜봤다는 CCTV가 있다면 공인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연락처 아무리 급해도 연락처 하나를 적어놓지 않고 왔다는 거는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에이 뭐 사고 안 났으니까 뭐 넘어가지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저도 고백을 하자면 올해 초에 그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마이바흐라는 차를 그 흠집을 낸 적이 있는데 정말요? 그때 그 저도 똑같은 행동 두리번거리고 뭐 명함을 남기고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예. 법을 지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면 위반했다는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뭐 나에 대해서 뭐 뺑소니범으로 몰아가냐 양심불량이라고 몰아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386 세대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정권도 지금 다 잡고 있고 하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 본인들은 그 도덕적 연결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로남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이렇게 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그 차 부딪혀서 보험료 엄청 올랐겠네요. 네, 올랐습니다. 아니 그 차가 한두 푼 하는 차가 아닌데 사실 저도 작년에 휴가 갔다가 리조트에서 옆에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리조트에 전화하고요. 그분 연락처 받아서 전화 직접 하고 연락처 남기고 보험하고 나중에 사과까지 했었거든요. 뭐 일반적인 저도 그런데 전직 의원이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사실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두고 안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PD 작가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PD 작가는 개인 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정치인으로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최 과장님 또 보면은 이번에 이제 배우 윤태영 씨도 이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를 당할 정도보다도 음주 사고를 내면요. 네. 아예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가 없고요. 네. 뭐 0.05 이상이면 뭐 정지고 0.1 이상이면 그 취소가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지난 13일 저녁 8시에요. 서울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윤태영 씨가 앞에 서 있는 차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 내가 명함을 줄게 하면서 연락처를 건넨 것이죠. 예. 그런데 요거는 연락처를 못 썼기 때문에 아까 정청래 전 의원과는 좀 사례가 다르네요. 예. 그 연락처를 줬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나네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8시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간다고 갔던 윤태영 씨가 6시간 만에 14일 새벽 2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옵니다. 예.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9%였는데요. 이 특정 시점에 어떤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0.140%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치가 만취 상태였다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지났네요. 6시간 뒤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우리도 과거에 다른 비슷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뒤로 돌아가서 수치를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상태로 나왔다. 이게 자꾸만 그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뺑소리를 낸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또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사고를 애시당초 내지 말았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초년생 시절에 그 음주운전 사고의 그 국선 변호도 좀 몇 거에 맡았는데요. 그때 변론 주시서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도로에 미친 소였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워낙 그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고 지금의 졸음운전 이런 것처럼 그 방치 이게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또 사고에 이게 효과가 커졌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청원이 많았고 실제로 그때 강화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것도 이제 올 여름부터는 처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알코올 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드신 분들은 차량을 시동이나 이런 제어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런 장치가 차가 들어와 시동에 있습니다. 안 걸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유럽에서도 지금 의무 장착을 보편적으로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석구 사장, 그런데 그 윤태영 씨는 사실 뭐 연기로도 유명하지만 아버지가 전 삼성전자 고위 간부여가지고 더 로얄 패밀리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다고 했습니다. 예. 뭐 유산이 450억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윤종영 씨라고요.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회장.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재력이 있고 한 집인데 당시 201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건희 회장, 네. 그다음에 뭐 정재계 초호화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아주 큰 결혼식이었다. 이러한 뭐 정황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최석호 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태영 씨는 본인 어떤 그 뒷배경보다는 본인의 연기로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된 열명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기할 때가 제일 좋죠. 연기할 때 제일 좋고요. 연기할 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연기는 어쨌든 제가 뭐 어려서부터 그리고 평생 동안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격 자체가 원래 뭐 하나를 하면 이렇게 대충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최석구 사장, 이번에 윤태영 씨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만에요. 처음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케이블 TV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13일 오후 8시에 발생을 했고 14일 새벽 2시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측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소속사 측에서 잘못했다. 이런 거를 14일 저녁 9시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딱 2시간 만에 제작사,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는 제작사에서 윤태영 씨 하차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기다렸던 드라마 출연이 2시간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 여러 이제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또 음반 촬영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낙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투 또 폭로도 있었고 뭐 음주운전, 뭐 폭행 등등의 이유로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제작사 입장에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어쨌든 오랜만에 그 시청자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못하면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 그 가정 폭력으로 이제 이혼을 겪었던 어느 여배우는 실제로 단란한 가정을 배경으로 한 그 아파트 광고에 뭐 억대의 그 손해배상금을 물은 바가 있고요. 아, 실제로 네, 지급을 실제로. 했습니까? 네네. 예. 뭐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공인이라는 이제 퍼블릭 피겨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페임, 그 명성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이 연예계와 이 재계는 늘 연관될 수밖에 없고 재계로서는 그런 위험 수위를 안고 어떤 뭐 출연을 시키거나 광고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본인들도 연예인들도 지는 모습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논란 보면은 언론 플레이를 서로 하면서 좀 약간 무마하려는 어떤 시도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네, 최석호 사장,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뭔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실 배우나 이제 연예인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또 이제 복귀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윤태영 씨 복귀 언제 하냐 뭐 네. 이런 걸 여쭤보시고 싶은 것 같은데 상당 부분 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볼 수도 있는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연예인들이 복귀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은 이제 늦어지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복귀는 하잖아요. 물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연예인들이 자꾸만 사고를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또 복귀하고 또 사고를 치고 또 복귀하고 이런 과정에서 에이, 별거 아닌가 보네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걱정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어떤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의 이런 도덕적 그런 의식이 것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기 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상당 기간 못 나오는 연예인들이 다반사고요. 네. 이 윤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동안의 공백을 또다시 좀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 네.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어제 오전 73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구 회장이 마지막 입원 치료를 받은 서울대 병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희 기자. 네, 산업부입니다. 네, 조문 행렬이 아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문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이현재 전 부총리 등도 차례로 장례식을 찾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등이 방문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선 대한민국 경제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LG그룹 계열사 회장단과 임원진이 빈소를 찾을 예정인데요. 3일장 중 내일이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와 저녁 조문객이 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은 발인 시간과 장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고인의 아우를 딴 경기도 광주 화담숲과 LG 일가 묘역이 있는 부산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고 구본무 회장의 호는 화담입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인데요. 네, 사람을 중시하는 인화의 리더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 실천하는 자세는 한국 재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전의 구 회장은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를 위한 사람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최고를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의로운 일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곧바로 위로금을 전달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목함 지뢰에 중상을 입었던 병사들,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구조자에게 건넨 소방관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이는 LG 의인상의 바탕이 됐습니다. LG 아트센터를 비롯해 구인의 창업주가 설립한 LG 연합문화재단, LG 상록재단 등 분야별로 꾸준히 사회공익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시내 냉면집과 삼계탕집 등 구 회장의 단골 식당에선 비서도 없이 조용히 찾아왔던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구 회장은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또 하나의 별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번거로운 격식은 차리지 말라는 이 유지를 남기고 떠난 LG그룹 구본무 회장. 그 소탈한 마지막 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구 회장 3일장으로 또 가족장으로 치르고요. 빈소도 장지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보통 일반인들도 주말에 이렇게 상이 있으면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벌 또 기업 오너라는 측면에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5일장 내지는 7일장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의 소규모가 아니라 회사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거대하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재계 유력 인사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화환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예. 그리고 화환에 달린 리본을 얼마나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세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행태와는 전혀 정반대인데요. 예. 고인의 유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지병을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치지 말라라는 유언을 받들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화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화환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신 화환. 네. 사실 되돌려 보내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LG 관련 임직원들 것만 67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예. 일반인들의 조문도 가급적이면 좀 이제 사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수행 없이 홀로 조문을 왔었고요. 그 영상 볼까요?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계속해서 여러 정재계 인물들이 많이 조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잠시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혼자 오는 모습 1호로 왔다 갔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사를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큰 별이 가셨다. 안타깝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셔서 더욱 안타깝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재벌 그룹 경영하시는 회장님 중에서 가장 어떤 집안의 뭐 문제를 만든다 할지 이런 거 없이 특히 또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먼저 지배구조 체제를 2003년에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정리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좀 더 경영을 더 하셨으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죠. 73세면 요즘에 굉장히 이제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회장이 너무 일찍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발견된 그 뇌종양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발견된 게 불과 뭐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거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선친 그러니까 그 최초의 구인의 회장도 마찬가지로 뇌종양을 앓으셨다고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병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이 대기업 오너 정도라면 이제 매년 정기 검진을 그랬죠. 통해서 미리 이제 밝혀지고 했을 텐데 그리고는 이미 생명 유지 장치를 쓰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좋은 기술로 인해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쓰지 말라. 라는 이제 고인의 유지의 뜻을 따른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재계 인사 가운데서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나가는 이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를 받고 있는 데다 정부와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증권 사태부터 뭐 삼성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주식 매각 그리고 뭐 순환출자 구조 해소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보폭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인의 어떤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인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여기다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뜻을 받들어서 장하인 정책실장이 조의를 표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게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의 포토라인을 서지 않은 대기업이 LG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순환출자의 이제 지배구조 개혁에 가장 선두에 섰던 게 LG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대기업에서는 가장 지주회사 전환을 먼저 했던 기업이 LG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성공을 많이 거뒀습니다. 럭키금성 많이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LG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 구회장의 작품이었는데 30조짜리 회사를 160조로 키워낸 또 경영 능력을 보여줬는데 뼈아픈 기억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거든요. 예. 지금의 삼성전자를 이끈 원동력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SK가 지금은 SK하이닉스지만 전신은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다시 LG반도체를 빅딜하면서 컸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 저는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전자의 이제 막내 사원으로서 전략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렇군요. 99년도에. 맞습니다. 98, 9년, 200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근데 당시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 관련 직원들도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 전부 다 현대가 뒤떨어진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 1998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정치적인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부를 몰아준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성이 이제 자동차를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LG는 반도체를 넘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LG는 사실 뺏긴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2003년 카드 사태가 나면서 LG 카드가 사라졌는데요. 그러네요. 지금의 신한카드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LG 투자증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LG는 즉 정권 내지는 이런 부침,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부 다 내주는 기업, 빼앗기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총수가 포토나에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인 일이네요. 굉장히 좀 욕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세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이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포금을 했다. 인성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1998년 당시에 네. 이제 이 현대전자한테 LG 반도체를 내줌으로 해서 굉장히 과음을 하면서 괴로워했다. 이 때문에 사실 한참 동안 정경련의 발길을 끊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자기의 어떤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글로벌 구조조정의 위기에서도 이제 탈출구를 봤던 것들이 바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구본무 고인이 네. 확연하게 글로벌 입지를 붙이면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30조의 럭키 금성을 대그룹으로 LG 그룹으로 예. 탈바꿈시키는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LG그룹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인재 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들 떠오르실 텐데 이 경영, 정도 경영 원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길게 보고 미래를 대비해라. 그리고 실패는 격려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흥행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 고인의 경영 철학은 23년 전에 취임사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그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에 과감히 도전해서 최고를 반드시 실현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당시 참 많이 젊었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소탈하고 온화한 품성 그리고 또 경영을 잘하는 그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청문회에 나와서는 할 말을 또 다 하는 재계 회장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요번에 이 재단에 출연한 거는 전 나중에 알았는데요. 정부가 문화하고 스포츠를 발전시켜 가지고 국가 이미지를 올린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하는 재단인 줄 알았지 저 최순실이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명분만 맞으면 앞으로도 국가에서 돈 내라 그러면 다 낸다 이 말씀이세요? 명분만 맞으면 뭐 여러 가지 아니습니까? 저기 뭐 수해 의연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아니 그걸 자발적으로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정부에서 시키는 건 일단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주십시오. 사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청문회 앞에서 저렇게 국회가 막아달라. 그럼 우리 돈을 안 낼게. 라고 얘기할 정도 강단도 있었네요. 저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그 기업은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예. 늘 그래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직언을 합니다. 아니 정부가 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 좋은 취지를 하는데 안 낼 수가 있느냐. 예. 그렇게 내지 못하게 차라리 입법으로 막아달라라고 예. 역제안을 한 건데요. 당시에 이 자리에는 삼성, 롯데, 하나, SK 대부분의 총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돌려가면서 말을 직언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자리에서 누구도 얘기를 못한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왔는데 예. 이제 고 회장의 경우에는 정말 소신껏 자기네 진심을 저 애드리브로 나온 거거든요. 예. 아니 역으로 입법 막으면 안 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나는 뭐 안 낼 자신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막는다면 안 내겠지만 그러나 요구하면 난 낼 수밖에 없다. 수재의원금 불이웃 돕기 안 낼 재간이 있느냐라는 역반문입니다. 예. 하여튼 저 당시의 모습을, 저 당시에는 아프기 전이잖아요. 투병 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 보였는데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 LG 의인상이라고 아십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골라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 그래서 나라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해왔는데 벌써 72명이나 상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이 구본무 회장이 크게 업적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일단 사실은 1947년 이제 구인회 창업주,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창업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3대에 와서
이제 허인의 그룹과 이제 사실은 이제 허씨 측과 공동 합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2005년에 정말 순조롭게 계열분리를 합니다. 정말 알짜 자산을 GS그룹과 LG그룹으로 나누죠. GS에는 유통, 그다음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홈쇼핑 같은 건설과 같은 정말 알짜배기 그룹을 내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LG 나름대로 근 20년 사이에 5배 이상 매출을 키워놓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적이고, 또 하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말로 자기가 번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이런 재단, 공익사업을 굉장히 펼쳤다는 건데 있는데요. 사실 이 공익사업 과정에서도 최근에 이 뭐 투스카니라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참사를 막혀서 고의를 냈던 고의사고를 냈던 예.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구회장의 생전 마지막 수상자가 되기도 그러네. 했는데 예. 어쨌든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국내인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있어요.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에는 불길 속에서 할머니를 구조했다는 이유로 예. 이 2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2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최대 1억 원까지 하면서 어떤 이인들을 좀 되새기는 예. 이런 상. 이 돈이 부족하면 사실 자기 사재까지 출연했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정말 뭔가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서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 좋은 일을 했던 부분도 찾아내서 이렇게 상을 준다는 점 굉장히 보람 깊고 감명 깊은 대목인데요. 사실 요즘에 재벌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들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뭐 비단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만 하더라도 뭐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여기 관세를 탈루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구본모 회장 같은 경우는 저녁 자리가 늦어지면 운전기사 보내고 택시 타고 들어가고요. 비서 동반하지 않고요. 경조금도 내지 말라고 하고요. 직원 관계없이 존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정말 다른 재벌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LG를 대한항공에 비추면 LG그룹이 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LG그룹,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신입사원이었다면 뭐 삼성, 현대, LG 대부분의 기업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LG를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직원 혹사시키지 않고 편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수장인 LG 회장이 직접 몸소 실천한다라는 데 있는데요.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도 냉철한 승부사의 기질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걸 보게 되면 평소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뼛속까지 굉장히 깊게 있구나. 온화한 리더십이 굉장히 몸속 깊이 이제 배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LG 구회장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짚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장자 승계 원칙, 사실 이거는 좀 요즘의 어떤 경영 승계 방법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비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영 능력을 어떻게 보여줘서 LG그룹을 더 키울 수 있는지는 순전하게 이제 남은 사람의 몫으로 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출국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박 4일 일정인데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한다고요? 네, 이번 방미는 재외동포 간담회나 경제협력 논의 같은 통상 일정을 제외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1시, 미국 시간으로는 22일 정오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30분 정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3주가량 앞둔 상황인데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만큼 단독회담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단독회담 뒤에는 주요 참모들도 참석하는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다시 귀국 비행기에 오를 계획이어서 이번 방미는 1박 4일간 일정이 됩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보낼 우리 취재진 명단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벌써 취재단은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통일부가 우리 취재진 명단을 다시 북쪽에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또 다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우리 취재진은 예정대로 출국했습니다. 일단 베이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 대사관 쪽하고 한번 컨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북측하고 연락하는 그 사정을 봐가지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 18일 통일부가 남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했을 때도 접수하지 않았고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기자 명단을 접수하지 않으면 취재를 아예 못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미국과 중국 측 취재진 방문은 예정대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북한 매체들은 유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되려나 모르겠다.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와 비핵화 논의를 급격히 진행해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한국당 대표. 지난주 북한이 돌연 과거처럼 떼쓰기로 돌아서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엔 중국에게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평화 사기 행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믿으면 그건 바보라는 말로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홍 대표를 미국과 일본의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섞어 홍럼배라고 지칭했고 연일 빨갱이 장사를 한다며 홍갱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홍고집, 홍카멜레온, 홍키호테, 홍히에나 등 조롱성 표현을 9개나 등장시켰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회담의 본질을 자신이 정확히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인물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 영화 황비용 동방불패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액션스타 이영걸 씨 기억하시죠? 이 조각 같은 외모에다 동안을 자랑하는 홍콩 대표 배우였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모습을 보면 55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백발의 머리에 주름이 가득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영걸 씨는 5년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이어왔고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액션 연기로 지난해 상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추문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김은국 씨가 어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달간의 조사 끝에 성폭행 무혐의를 받고 다시 무대에 올라선 건데요. 이 김은국 씨는 공연을 마치고 그동안의 힘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려웠는데요. 막상 올라가서 그동안에 쌓인 게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올해 가을쯤에는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굴착기에 올라탄 모습인데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국산 굴착기를 부상으로 받은 겁니다. 박인비 선수는 11년 만에 거머쥔 첫 국내 대회 우승인 만큼 뜻깊은 선물이라며 팔지 않고 가족농장에서 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군복무가 한층 더 유연해집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부대 내 보안 유출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9일 대낮에 경기도 평택 아파트 단지에서 1.5kg짜리 아령 2개가 떨어져 지나던 주민이 어깨와 갈비뼈를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바로 앞동에서 아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소방청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년간 전자담배로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을 막으려면 배터리 과충전이나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상 혈압 기준이 90에서 140으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미국이 80에서 130으로 고혈압 기준을 낮췄지만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인종과 체격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휴대전화로 하는 쇼핑 주로 언제 하시나요?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시간대별 모바일 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밤 11시로 조사됐습니다. 나돈 침대에 사용된 음이온 파우더 이외에도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성분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가루 형태 목욕 세안제인 토르말린 파우더인데요. 해당 제품은 수거됐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슬픔이란 없는가 그대 곁에 있으면 가수 강수지 씨, 50이 넘어 장밋빛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난 개그맨 김국진 씨와 모레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 조촐한 예식을 치르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결혼은요, 26만 4,500건. 이 가운데 재혼은 5만 8천 건 정도로 전체 5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3만 1,000건 정도 되고요. 여자만 재혼인 경우, 그러니까 남자는 초혼인 경우가 16,000건, 남자만 재혼인 경우가 10,000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혼 가정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혼, 이 특별할 것도 없는 결혼이지만 이 주홍 글씨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냥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요. 예식은 조촐한 식사로 끝내거나 아무도 모르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재혼 가정의 자녀들도 편견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의 재혼을 친구들한테 숨기거나 재혼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요. 재혼은 또 다른 삶의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주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 허리우드 배우 메건 마클. 신부 마클에겐 이번이 두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혼 이후에 재혼한 건데요. 생애 두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인파의 축하 박수 속에서도 신랑의 행복한 표정 속에서도 재혼에 대한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뜻의 21일입니다. 이런 날 잘 안 맞으면 속 시원하게 갈라서고 멋지게 재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초혼은 신중하게, 재혼은 당당하게, 이런 결혼이 부부의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짝이라는 뜻의 배우자라고 지칭하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배우는 관계, 그런 배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점차 자라서 가득 찬다는 뜻의 절기 소만입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든 건데요. 절기답게 오늘도 풍부한 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볕이 좋아서 서쪽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따뜻하겠지만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며 종일 서늘하니까요. 겉옷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은 좋지만 자외선이 문제입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무려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텐데요.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긴 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긴 난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데요.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또 남서풍이 주로 불면서 8월까지는 미세먼지 걱정에서 좀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5에서 4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따뜻하고 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기 소만이 되면 대나무는 새로 솟아나는 죽순에 모든 영양분을 집중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맘때 나온 죽순을 채취해서 볶아서 먹거나 또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하니까요. 제철 맞아서 건강한 식탁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엔 액티넘 EX 플러스. 피로가 쌓여 생긴 통증 개선엔 액티넘 EX 골드. 전 세계 판매 1위 액티넘으로 피로에서 통증까지 스트라이크. 액티넘. 대출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바로바로론 모바일 앱 출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모바일 앱으로 바로 대출 가능성이 바로 모바일 앱도 대출 가능성 높은 그들은 우리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을 통일하였는가. 코에이 테크모 정품 인증 신삼국지 모바일. 5살 세윤이가 60대 세윤씨가 될 때까지 세윤씨를 위한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정책이 묻습니다. 투표로 답해주세요.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하루 쉬고요. 저희는 모레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